내 아버지처럼 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살아. 수갑을 찬 남자 앞에서 재벌 회장이 내뱉은 이 한마디.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자의 아들이 배달원 복장을 하고 윤재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만났네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권력과 가난,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이른 아침입니다.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에서는 벌써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윤재호 부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8, 아직도 단정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윤재호를 성공한 1세대 자수성 가형 기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평가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윤재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네. 나가보게. 비서가 나간 후 그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저 아래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도 한때는 저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는 저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재호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 최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재벌가 출신으로 결혼 후에도 친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왔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네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던지는 인사말일 뿐이었습니다. 윤재호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풀며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윤태준이었습니다. 32살의 그는 외모만큼은 잘생겼지만 그 눈빛에는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실력보다는 아버지의 배경으로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재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상속은 제 몫이죠. 피는 못 속이잖아요. 순간 윤재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피보다 무서운 게 세상이라는 걸 아직 모르나 보구나. 태준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옛날 말씀 그만하시고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아버지도 결국 피를 믿고 저를 키우신 거 아닙니까? 윤재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남은 서재 안,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기사였습니다. 성진그룹 협력업체 부도 사장 자살로 막 내려. 그 기사 속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승철, 당시 40살의 하청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윤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윤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일, 그 결과 박승철은 파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어. 하지만 그때 나도 살아야 했어. 윤재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자신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승철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윤재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이 누군가의 파멸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윤재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진심도 없는 삶.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돈과 권력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재호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증시 동향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사회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30년 전 성진그룹 협력업체 부도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귀국했습니다. 박도연 씨는 당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해외에서 생활해 왔는데요. 윤재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찰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박도연 45살. 수척한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당시 15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었으며 이후 친척 집을 전전하다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호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박승철의 집에서 울부짖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명희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재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윤재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회장님, 로비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박도연이라는 분입니다. 윤재호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달원 복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박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만났네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윤재호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네 아버지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네. 하지만 그건 사업상 불가피한 일이었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네. 박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요? 회장님이 서류를 조작해서 우리 아버지 회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걸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믿었어요. 성진그룹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회장님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윤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박도연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회장님의 인생을 무너뜨릴 겁니다. 제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요. 박도연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요. 문이 닫히고 윤재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전 저질렀던 죄가 이제야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허름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슨 망치, 낡은 드라이버, 그리고 펜치 하나.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공구 상자 밑바닥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도연아, 절대 비겁하게 살지 마라. 아빠는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단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직하게 복수하겠습니다. 비겁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성진그룹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윤재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성진그룹 제2공장 인사팀에는 새로운 용역직 지원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 명단 속에 박도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경력도 다양하네요. 왜 용역직에 지원하신 거죠? 박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밑바닥부터요. 인사 담당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일손 구하기 힘든 시대에 지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건은 반드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규정상 모든 신규 채용은 부회장의 결재를 거쳐야 했습니다. 윤재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왜 이곳에 지원했는지를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승인하게. 윤재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사람 신원조회를 좀 더 해볼까요? 필요 없네. 그냥 진행하게. 이렇게 해서 박도연은 성진그룹 제2공장 야간 용역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박도연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문을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쇳가루 냄새, 그리고 노동자들의 땀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반장 김철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일이 쉽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김철수 반장은 박도연을 데리고 공장 이곳저곳을 돌며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관리동과 연결된 통로, 서류 보관실의 위치, 그리고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밤 11시 야간 작업이 끝나고 노동자들은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남아서 공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무너진 건물 한 채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협력업체 공장터였습니다. 박도연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곳이 가장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꿈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벽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슨 망치를 손에 쥐자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셨던 이곳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던 날, 그리고 며칠 후 스스로 목숨을 끊던 날, 아버지는 끝까지 성실하게 사셨어요.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를 버렸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복수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세상에 밝히는 것으로요. 그는 공구 상자 안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절대 비겁하게 살지 마라. 박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비겁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밝히고 법으로 윤재호를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박도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밤에는 공장 곳곳을 살펴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특히 관리동 지하에 있는 서류 보관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30년 전 서류들이 아직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도연은 몰래 서류 보관실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윤재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도연이 공장에 취직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윤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명예.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네. 윤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도연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하라고요.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일했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반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약은 괜찮으시죠? 김철수 반장이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관리동 지하 창고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요.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는 일입니다. 박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박도연은 관리동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먼지 쌓인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최근 몇 년치 서류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1995년대 표시가 보였습니다. 30년 전입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그리고 내부 문서들. 박도연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협력업체 부도 처리건.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담당자였던 윤재호의 서명이 있었고 아버지 회사에 대한 허위 보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품질 불량을 협력업체 책임으로 돌린 조작된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증거야. 박도연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재호의 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박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얼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고 정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박도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하경입니다. 이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윤하경, 윤재호의 딸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내심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용역직 박도연입니다. 하경은 박도연이 보고 있던 서류 상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협력업체 관련 서류들인 것 같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상자 속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박도연이 보던 바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하경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조작된 검사 보고서,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 이게 정말인가요?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 이 회사 협력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서류 때문에 파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경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언론에 제보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려고요.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나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하경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끗한 방법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보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을 바로잡는데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치러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추악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박도연은 하경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위선 속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 아버지를 고발하는 일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복수만을 생각했지만 하경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경 역시 박도연의 아픔을 느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겠습니까? 박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복수와 진실 그리고 속죄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를요. 그날 이후 박도연과 윤하경은 조심스럽게 만나며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하경은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박도연은 현장에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30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윤재호가 그동안 저지른 비자금 조성, 회계 조작 등의 증거들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할 때가 됐어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해도 친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박도연은 하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고통과 용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경은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박도연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도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윤하경의 오빠 윤태준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입니다. 태준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몰래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하경이 박도연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이야기, 증거자료 이야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태준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재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태준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재호는 책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경이가 그 박도연이란 놈과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려고 증거 자료를 모았대요.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윤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가? 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재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 박도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박도연을 잡아들이게 횡령 혐의를 씌워서 횡령이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을 횡령했습니까? 증거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회사 자금 일부를 그 사람 계좌로 흘려보내고 감사팀에 제보하게. 태준은 아버지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무섭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흘 후 박도연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박도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기록이 명확했고 회사 감사팀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적 없습니다. 누명입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요? 조용히 따라오시오. 박도연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재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살아. 박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윤재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또다시 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30년 전처럼.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윤재호는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윤하경은 박도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경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윤재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가족이요? 거짓과 비겁함으로 지켜진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하경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윤재호는 홀로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 그리고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구치소 안은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박도연은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는 건가? 아버지처럼. 박도연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 이 모든 감정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교도관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접견은 거부하셨죠? 그래도 편지는 받으셔야죠. 박도연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하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경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간암 말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석 달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도연 씨가 진실을 말해주면 아버지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박도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윤재호가 간암 말기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복수하려던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니. 하지만 박도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증오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 특실에는 윤재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그는 이제 예전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부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윤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 어차피 소용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됐네. 나가보게. 의사가 나가고 윤재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승철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날 그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윤 사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당시 윤재호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승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승철은 목을 매 숨졌습니다. 그날 박승철이 남긴 마지막 말이 윤재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 사장, 언젠가 당신도 가진 걸 다 잃을 거요. 하늘이 보고 있소. 윤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고 아들은 재산만 노렸습니다. 딸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남은 것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윤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간호사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기자 한 명을 불러주시겠소? 할 말이 있네. 간호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윤재호는 침대에 기댄 채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죽였네. 기자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윤재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박승철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승진했는지. 1시간 넘게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재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니 결국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 그날 오후 윤재호의 자백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 윤재호가 30년 전 협력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박도연도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윤재호의 참회하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죠?
박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연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하경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재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경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하경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하셔서 다행이에요. 윤재호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윤재호의 자백 이후 성진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업체들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회사 곳곳에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윤태주는 아버지의 자백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급히 회사 비자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모든 계좌를 동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몰래 현금과 귀중품을 챙겨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망할. 아버지가 왜 저런 짓을. 태주는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달리며 그는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속도를 너무 냈습니다. 커브길을 돌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는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윤태주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외 항공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호는 병실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잘못 키웠어. 윤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돈과 권력만 가르쳤습니다. 정직과 양심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비겁하게 도망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명희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대동하고 윤재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은 변호사를 통하겠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네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재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만난 사이였지. 명희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윤재호는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도연은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윤재호의 자백으로 조작된 횡령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박도연을 윤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하경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재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재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나? 윤재호가 돌아섰습니다. 박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윤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었네. 나는 그분을 짓밟았어.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호는 천천히 박도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하네. 박도연은 무릎 꿇은 윤재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회장님. 윤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되었구나. 박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이렇게 무너진 한 인간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증오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과 윤재호는 함께 공장터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박승철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곳으로요. 무너진 벽 앞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여기가 자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지.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의 어깨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을 사랑하셨어요. 비록 작은 공장이었지만 자신의 꿈이 담긴 곳이었죠. 나는 그 꿈을 짓밟았어. 윤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무너진 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벽돌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참회하신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사세요. 윤재호는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묵묵히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아 겨울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성진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2공장만큼은 박도연이 인수했습니다. 박도연은 무너진 협력업체 공장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낡은 벽은 새롭게 단장했고 녹슨 기계들은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성진인생공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공방 입구에는 나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손이 만든 게 오래간다. 박도연은 이곳에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목공예, 금속 가공, 용접 기술. 아버지가 평생 몸으로 익혔던 기술들을 전수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윤하경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도연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전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이곳 공방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새로 들어온 학생들 어때요?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그 청년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박도연은 웃었습니다. 하경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의 대상이었던 가족의 일원이 이제는 자신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도연은 공방 문을 잠그고 하경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재호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재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박도영과 하경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경이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재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좋단다. 너희 얼굴을 보니 더 좋아. 박도연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윤재호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자네가 아버지 공장을 되살려줘서 고맙네. 내가 무너뜨린 것을 자네가 다시 세워주었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윤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박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2공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땅이네.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어. 받아주게. 박도연은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재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도록 말이야. 돈이란 게 결국 아무 의미 없더군.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지. 자네가 나를 용서해줘서. 그날 밤 윤재호는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가난을 무시했을 뿐이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사흘 후 윤재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순간 그의 곁에는 딸 하경과 사위 박도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수였지만 마지막에는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성진 인생 공방 마당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공방 앞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승철을 기리며 정직한 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경은 남편의 손을 잡고 표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두 분 모두요. 박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방에서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망치질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해질 무렵 박도연은 공방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처럼요.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연은 하경과 함께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공방의 불빛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꿈을 꾸고 땀을 흘리고 웃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권력이 아닌 정직이 빛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진인생 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빛나지만 사람을 비추진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손에 묻은 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성진인생 공방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도연은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공방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아버지의 표지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인사를 건네고 공방으로 들어갑니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60대에 목공을 배워 작은 가구점을 연 할아버지, 50대에 용접 기술을 익혀 새 인생을 시작한 아저씨, 젊은 나이에 진로를 고민하다 이곳에서 답을 찾은 청년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5살의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방황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수야, 어제 만든 의자는 어떻게 됐나? 완성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가져온 의자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도연은 의자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망치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요. 박도연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럴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하경이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요. 학생들도 다 모여요. 하경의 목소리에 공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하경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국을 나눠주었습니다. 하경 선생님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한 학생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하경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그냥 집밥인데 뭐. 집밥이 제일 맛있는 거죠. 요즘 이런 따뜻한 밥 먹을 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배운 기술에 대해, 누군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없지만 존경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점심을 먹고 나자 낯선 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도연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예전 성진그룹에서 함께 일했던 김상무였습니다. 도연 씨, 오랜만입니다. 김상무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도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김상무는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그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연 씨가 이런 일을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김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술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연 씨가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급여도 좋고 규모도 크고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상무님,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제대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김상무는 박도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도연 씨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김상무가 돌아가고 박도연은 다시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여기가 최고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도연과 하경은 공방 정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박도연은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마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구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공방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진인생공방. 그 글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빛나는 곳, 권력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박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별 보여요? 아버지시죠? 하경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분 아버지 다 계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존경, 그리고 평화. 박도연과 하경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공방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박도연의 마지막 나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가난했지만 부자였던 이유를요.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